스파르타는 똑똑한 훈련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을 전사로 양성한다. 평생 훈련에 매진한 스파르타는 주변 도시국가를 정복해 그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다. 기원전 550년 스파르타는 태계와 평온과 노예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지만 쓰라린 패배를 맛본다. 이후 패배를 교훈 삼아 각성하게 된 스파르타는 최강의 도시국가로 태어난다. 그리스 패권을 두고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치열하게 맞붙었던 스팍테리아 전투에 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시간 스파르타는 내가 이 족쇄로 전쟁에 이겨서 노예를 획득해야지 라고 하다가 본인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됐고요. 아르고스와의 대결에서도 대장전에서 처참하게 정신승리만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면서 스파르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 전술적으로도 분명히 변화가 있겠죠. 네, 뭐 딱 그때부터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투는 팀플레이다라는 걸 알고 스파르타가 이제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일단은 장교들이 맨 앞에 선다. 물론 다른 데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아테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좀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앞에 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스파르타 왕도 맨 앞에 서요. 왕도 맨 앞에 서고. 그래서 보통 연대가 연대장 1명, 대대장 4명, 중대장 8명, 소대장 16명. 물론 지금하고 병력 규모는 다르지만 이들이 되게 앞에 서요. 그래서 명령 전달 같은 거를 직접 리드하면서 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악역에 졸업할 때 5등생을 뽑아요. 그 훈련 마칠 때 5등생을 뽑아요. 그래서 근데 얘들한테 무슨 특혜가 없고 어떤 게 영광이 주어지냐면 맨 앞열에서는 영광이 주어져. 전투할 때 왕 옆에 맨 앞열. 그러니까 맨 앞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1등을 뽑을 때 뭐 사격 점수 좋다, 뭐 이렇게 성적 좋다고 뽑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훌륭한 군인을 만들고 1등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1등을 뽑으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1등하면 제일 죽기 쉬운 자리로 간다. 그러면 나 그냥 대충 할래라고 하는 애는 어차피 쓸데없어. 전쟁터에서 정말 필요한데 체킹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명예를 위해서 내 할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사람. 아니 말로는 뭐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며. 그러면서 1등 안 하겠다고 살짝 빗나가게 쏘는 애보다 스파르타라고 그런 애 없었겠어요? 다 있지. 죽어도 나는 앞에 설래. 이런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다른 포상을 안 하는 거지. 다른 포상을 하면 저놈이 뭐 때문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오히려 포상 없는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정말 전쟁에서는 귀한 겁니다. 그리고도 사실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 것이 매년 경매에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입찰을 합니다. 근데 막 수십만 달,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주고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워렌 버핏에게 종목 집어주세요. 뭐 이런 대화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 얘기는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과 함께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 이 명예를 얻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왕 옆에서 자네가 이번에 1등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명예 졸업생, 1위 졸업생입니다. 이런 명예를 얻게 되고 왕 옆에 서게 된다는 그 자긍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1등 전사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선발 방법이 된 거네요. 그렇겠죠. 또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뭐 어느 집 아들이 1등을 해서 왕 옆에서 쌓았대더라. 그러면 엄청난 명예잖아요. 그 그렇죠. 가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스파르타의 시민은 전사의 가문이고 전사의 가문 중에 1등을 하는 게 차라리 나니까. 분명히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교들이 앞쪽으로 서고 왕이 앞으로 쓴다는 그 뜻은 이제 진으로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일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점점 전투에서 이 용맹함과 그리고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 그리스에서는 쟤네들은 그럼 굉장히 복잡한 방진을 구사하겠구나. 뭔가 되게 다이나믹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냥 종대로
이동하다가 소대별로 종대로 이동하다가 적과 만나면 횡대로 적절한 지형에서 적절한 때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대와 부대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을 그런데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펼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게 들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운동장에 사람들을 쭉 풀어놓고 자 종대로 가다가 횡대로 그 다음엔부터 이런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투지는 운동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형 지물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훈련이 잘 된 부대와 훈련이 안 된 부대가 편리하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전투는 통신기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부대가 모이면 모일수록 밀집되면 밀집될수록 전투력이 늘어나죠. 저 남중 남고 나왔는데요. 뭐 이제 요즘에는 그런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체육 시간에도 3열 종대로 외쳐모여, 4열 종대로 외쳐모여, 2열 횡대로 외쳐모여, 뭐 이런 거 하면 막 달려가서 반장이 기준 하면 뭐 양팔 간격으로, 뭐 한팔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막 모이고 하는 게 이 전투 훈련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중장보병 운영했던 사람들이 진짜 어렵다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소대 단위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가다가 그리스가 길이 좁아서 이렇게 횡대로 갈 땅이 또 없어요. 기껏 가야 소대로 종대로밖에 이동을 못해요. 쭉 가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건 그 차라리 쉽지. 기준 해갖고 횡대로 쭉 펼쳐 이러면 쉬운데 이게 또 지형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1소대는 일로 가고 2소대는 일로 가고 3소대는 절로 가라.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뒤섞인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투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가던 대로 벌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1, 2, 3, 4, 5, 6소대 쭉 가다가 횡대로 가. 그러면 1소대 맨 왼쪽 이렇게 쭉 벌리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쉽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다가 전투에서 진단 말이에요. 쭉 벌렸는데 하필 대형에 가다가 제일 우리는 센 애가 앞에 가고 순서대로 갖다 쳐. 네. 그래서 어떻게 벌렸더니 제일 후미에 있던 애는 제일 약한 소대일 거 아니에요. 네. 얘가 맨 오른쪽으로 갔어. 하필 저쪽에 적군이 제일 강한 소대가 붙었어. 붙자마자 깨져요. 이런 경우에 전쟁은 판정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개 소대가 나란히 벌려 붙어서 1소대부터 9소대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하필 10소대가 제일 강한 애랑 붙어가지고 1분 만에 깨졌어. 거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쪽이 다 무너져요. 원래 중장보병 팔랑크스 전투는 싸워서 앞을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어디든 구멍 하나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측면이나 뒤로 돌아오면 이 전투가 다 끝나죠. 그러니까 가장 잘 싸우려면은 상대방을 쭉 보고 무슨 저 펜싱 단체전 하듯이 에이스는 우리 에이스가 가고 2번은 우리 3번이 가고 이런 식으로 또 세팅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잠깐 스톱. 야, 3소대 저쪽으로, 2소대 이쪽으로 이럴 수도 없잖아. 네. 거기다가 거리가 또 있어가지고 쟤네가 제일 센데 우리 제일 센 이쪽에 있어. 이동하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왔을 때 상황과 지형에 맞춰서 우리 소대를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하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딱 만나면 1423 그러면은 이제 1423으로 쓰고 2431 뭐 이러면 2431로 쓰고 이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진을 바꾸는 연습을 이 20살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때 이 뿔피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피리, 그러니까 군악을 하는 피리가 따로 있었대요. 그 피리를 이용해서 어떤 음이 나오면 이렇게 쓰고 어떤 음이 나오면 저렇게 쓰고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20살까지 계속하고 20살 넘어서도 60살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요새 특수부대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부대에서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 부대의 실력이다.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치.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메이션을 이루고 들어가면 심지어 현대 전투에서도 그 사람이 뚫리면 대열이 무너져요. 하물며 이때는 더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전사들의 이 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균일성 있게 그리고 훈련의 강도가 전 부대에 거의 동일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이걸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제일 싸움 못하는 전사가
그리스에서 싸움 중간하는 전사 정도의 실력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는 뚫릴 일이 더 많고 스파르타는 뚫릴 확률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 포메이션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파르타가 제일 단순하고 편한 거야. 왜? 균이라니까. 우리는 가다가 저기 오면은 그냥 1, 2, 3, 4, 5수 쓰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뭐 정말 특별한 뭐가 있다면 걔네만 불러다가 3소대와 4소대 사이로 들어가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이게 복잡한 거야. 이게 얘 빼, 쟤 빼 그러는데 스파르타는 방금 말씀한 균일성 덕분에 가장 단순하게 머리 쓸 필요 없어. 그냥 순서대로 붙어.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보다 훨씬 빠르잖아. 중장 보병 전투에서 균일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왕의 친위병은 동일한 방패와 동일한 창을 받아요. 그 뜻은 방어가 균일하게 되고 공격하는 길이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일반 시민군은 방패와 창을 개인들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길이가 그러면은 약간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네. 방패도 크기가 약간 차이가 네. 나겠죠. 균일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친위대가 제일 전투력이 높죠. 그래서 이게 전쟁터에서 진짜 변치 않는 진리가 뭐 손자병법이든 나폴레옹이든 뭐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 손자병법 읽었든 안 읽었든 그 좀 웬만한 전술가라면 다 아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첫째가 전쟁은 임기응변이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은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지형 이런 우리 부대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또 하나는 나폴레옹 격언에 나온 말이지만 뚝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의 구멍이다. 그러니까 전군을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구멍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빨리 공략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스파르타처럼 얘는 이게 너무 쉽지. 우리는 그냥 1소대부터 10소대까지 그냥 줄 서. 그리고 붙자마자 상대방의 구멍은 티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균이라니까. 그러면 전투는 빨리 끝나는 거죠. 스파르타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최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군대 훈련소도 그렇게 되고 그 심지어 군인들 막사도 그런 식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지금 21세기에서도 군인들을 통제하고 균일화시키는 데는 제일 좋은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또 하나 이제 장점이 있는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아무리 균일화 시켜도 똑같이는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미세하게 들어가면 우리 늘 하는 말이지만 농구에서 1등 하는 사람하고 2등 하는 사람 차이가 제일 크다고. 이게 미세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개인 하나하나 보면 크게 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랑 붙었을 때 아무리 균일해도 저쪽에서 뭐 갑자기 뭐 최강 전사가 오면 한 번에 구멍 날 수도 있고 공포에 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게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왜? 평생 같이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벌써 알아요. 사실 왜 운동 선수들도 붙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폼만 봐도 알아요. 심지어 오늘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딱 붙어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얘들은 알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나가다 오늘 뭔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유대 관계가 끈끈해야지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60살까지 같이 먹고 살잖아. 7살부터. 부부도 그렇게 같이 밥 못 먹고 살 거야. 근데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스파르타식은 조금 이해가 갔어요. 근데 뭐 태 기자님은 전쟁 상황,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에 사실 현대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의 경험 못 해보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직접 가셔서 보시잖아요. 예. 근데 유엔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가장 많긴 하지만 사실 미군이 압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미군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자유. 그렇죠. 그러면 스파르타하고는 정반대되는 입장인데 전쟁터에 있는 미국 군인들은 어때요? 자유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미군이 규율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요? 예, 미군은 100% 지원병이죠. 네. 그래서 그 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생활을 했겠죠. 했지만 군대에 들어온 순간 정부의 재산이 돼 버립니다. 정부의 재산이 되면서 정부의 돈을 받으면서 균일한 생활을 강요를 받게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한
자신이 사인한 금액을 받으면서 강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 기지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군대에서 임무를 하면서는 완벽한 규율 하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미군 하면은 좀 너무 사람들이 풀려 있고 너무 자유스러워서 전쟁터에서 잘 명령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 시스템을 가장 과학적으로 도입한 군대가 제가 보기엔 미군이에요. 자, 스파르타로 돌아가겠습니다. 스파르타가 어제의 스파르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균일해지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스파르타가 됐습니다. 이젠 백전, 백승, 무패의 신화 가야죠.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이게 또 함정입니다. 예? 예. 네? 이 실제로 정말 멋있게 승리한 전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유년 시절 혹은 그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에 전설적인 싸움 잘하는 싸움꾼이 있어. 그럼 그 친구 별로 잘 안 싸우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소문이 많아. 뭐 20대 1로 싸웠는데 다 때렸대더라. 뭐 그 사람이 이겼대더라. 맞아, 맞아. 그럼 그 사람한테 싸움은 잘 안 하고 이상한 소문만 퍼집니다. 무성하게. 그러다 어쩌다 한번 싸워서 잘 싸우면 야, 소문이 많네. 그 소문이 맞았어. 이렇게 되죠. 그게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요. 스파르타가 전쟁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하면 헤일로 타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국 내에 지배층보다 더 많은 피지배층이 있고 그들이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사들, 몇 안 되는 전사들을 계속 전쟁터에 보내서 소모를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란을 만약에라도 반란이 나면 진압할 수 있는 최소의 정예 부대는 항상 주둔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병력이 최소란 말이야. 원래가. 원래부터 최소의 처음부터. 정예라고요. 다 박박 들고 모아야 딱 10대 1로 맞설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정 급해졌을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 같이 정말 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는 좀 편법도 동원합니다. 이제 우리 전사가 이제 몇 안 남았어. 그러니까 헤일로 타이들한테 그러면은 시민권을 줄 테니까 들어와서 중장 보병으로 전쟁에 나가렴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이 위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상한 게요. 그 스파르타 밑에 살아서 그렇지. 헤일로 타이를 무장을 시켰더니 얘들이 또 잘 싸우는 거야. 방금 기자님 말한 대로 이게 또 양날의 검이라니까. 그럼 자기들도 알잖아. 우리가 생각보다. 모진 놈 밑에 있더니 세졌네. 호랑이 밑에 토끼 안 자라요. 예. 그럼 얘들이 또 어떻게 되냐고요. 가만 좀 더 얘들도 되겠는데. 되게 이런 네. 생각을 하니까 급해서 헤일로 타이를 썼더니 이것들이 또 잘 싸운단 말이야. 이거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스파르타의 내내 딜레마예요. 사실 아테네 중장 보병도 세요. 네. 뭐 공식적으로는 2위예요. 스파르타 다음이 2위예요. 해군은 아테네가 세니까 바다를 돌아다녀. 스파르타가 아테네 해군한테는 절대 안 덤벼. 땅에서는 스파르타 군대가 막 오는데 아테네는 그냥 소개 작전. 그러니까 전쟁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전투가 없어. 그건 모노라베가 아니고 뭔가 왔다 갔다는 뭔가. 이게 심지어 전투는 있었어요. 전투는 있었는데 중장 보병끼리 붙었잖아요. 사상자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서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워낙에 보호가 되니까. 싸우다가 이 정도쯤이면 우리 그냥 물러나자. 그리고 물러나는 그런 전투 아닌 전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패가 전부 다 이 갑옷처럼 막고 있으니까 이걸로 힘 싸움을 하면서 뒤로 밀리고 앞으로 밀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와중에 부상자도 생기고 뭐 한두 명 죽었겠죠. 하지만 대열이 무너져야지 전과가 확대되는데 대열이 무너지기 전에 서로 지치고 이 정도면 우리 그만 싸워도 되겠는데 어차피 승부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양군이 물러나는 거죠. 그래도 분명히 신화는 생기게 돼 있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세계 1등 스파르타, 세계 2등 아테네. 근데 누가 내가 2등이래?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한판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좀 어이없는 얘기인데 스파르타가 이긴 전투를 갖고 사례를 들 수가 없고 네. 정말 유명한 건 스파르타가 진 거예요. 진짜 제가 알던 스파르타와 정말 다르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늘 많이 동네방네 느껴요. 기록. 왜냐하면 이게 특별 취재진이 가서 기록을 남기거든요. 와, 스파르타가 졌다. 그래서 참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긴 전투가 아니고 진 전투를 가지고 스파르타의 능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있었던 전투네요. 그렇죠. 아테네는 바다에서, 스파르타는 땅에서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스파르타 애들이 가서 이제 아테네 농지를 막 태워요. 그러면 아테네는 해상국이잖아요. 네. 돈도 많아요. 네. 사다 먹어요.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육지에 가서 이렇게 불질러도 소용이 없네. 대신 아테네는 해군이 많으니까 쫙 가서 스파르타의 바다를 봉쇄를 했어요. 요즘 우리 그 최근에 무슨 요소수 사태도 나고 그랬지만 해상로가 막히면 당장 나라가 큰일 나잖아요. 먹을 게 네. 없어지고. 스파르타는 자급자족하는 농업국이에요. 바다를 아무리 막아도 안 나갈 건데 우리는 빵만 먹고 살아도 돼. 돼지뼈만 먹고 맞아요. 살아도 돼지뼈 돼. 먹는데. 뭐가 문제야. 이놈의 전쟁이 끝이 안 나. 아, 그래서 이거 정말 미치겠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니? 이러다 보니까 아테네 쪽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쓰자. 그런데 다른 방법을 쓰려면 땅에 내려야 되는데 네. 내리자니 자신은 없고 그런데 이때 누가 하나 이제 기발난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스파르타의 약점이 있다. 바로 헤일로 타이드. 근데 이제 문제는 아테네가 바다로만 왔다 갔다 하면 헤일로 타이가 봉기를 안 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역시 스파르타는 최강이니까 쟤들이 내리질 않는구나. 그래서 생각한 게 군대가 내려야 돼. 아테네군이 메디나 땅에 내리면 메디나에 있는 헤일로 타이들이 봉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리자. 근데 내리면 스파르타한테 지잖아. 그러면 어디 잘 찾아봐. 잘 찾아봐서 어디 기가 막힌데 어디 딱 내려갖고 요새 이런 데 내리면 뭐가 되지 않겠냐고 뒤져요. 그래서 상륙을 하는데 참 땅에 내리는 거 무서워가지고 땅 바로 앞에 있는 섬에 내려요. 섬에 내려요? 근데 그 섬 이름이 뭐예요? 그게 이제 아테네군이 상륙한 섬은 필로스 섬이라는 데예요. 필로스 섬. 네, 그래서 왔고,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 섬이 참 많아요. 네네네. 어디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네. 땅에서 방파제처럼 쭉 뻗어 나가다가 물방울처럼 맺힌 섬에 내려요. 참 섬 같지 않고 땅도 아니고. 근데 이건 내린 것도 아니고 안 내린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네. 하여간 기가 막힌 데를 찾아서 왜냐하면 저 스파르타가 이쪽에 있으면 메디나 땅이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넓어요. 거기서 절묘한 데를 찾아갖고 내리는 거야. 그리고는 함대가 뺑 둘러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 정말 절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방파제 같은데 함대가 주둔을 하고 내린 것도 아니지. 그래서 함대 엄호를 받으면서 약간의 병사가 내려서 요새를 짓기 시작해. 왠지 슬프다. 네. 좀 슬프죠. 근데 소문은 나는 거예요. 스파르타 땅에 육군이 상륙했다. 요런 치사한 그렇지. 머리쓰기 쓴 거지. 아니 제주도에 어떤 외국 군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땅에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그 소문은 나죠.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보병이 깃발을 꽂아야 이긴다. 그래서 그걸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군의 엄호 앞에서 내려서 깃발을 꽂았어요. 요새도 쌓았어요. 근데 이게 먹혀요. 스파르타한테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뭐 아테네군이 내렸어? 이 땅에 깃발을 꽂았어? 이건 그냥 두면 안 돼. 그래서 몰려옵니다. 드디어 스파르타군이 물러서 딱 봤는데 야 저기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땅이 아니잖아. 본인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제 스파르타군도 육군도 오고 이제 해군도 왔거든요. 근데 해군으로 붙을래니 자신은 없지. 자신 없지. 육군이 저 필로스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또 해군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그냥 물러설 수는 없고 자존심은 땡기고. 그래도 얘들도 자존심은 꽤 세요. 그거 하나로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요 물방울 같은 섬에 있으면 이제 건너편 육지에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이 아저씨들이 좀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 쟤들이 섬에 있는데 우리가 못 건너간다 이거 싫다. 그래서 애들이 찾다 보니까 필로스 섬 건너에 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어요. 뭐 애들 장난 같아. 우리 섬에 간다. 섬 건너편 섬으로 가요? 그냥 동등하잖아.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갔어요. 그 섬 이름이 스팍테리아 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희한한 일이 생겨요. 바다에는 함대, 섬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군. 이런 이제 희한한 대치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스팍테리아 섬이 보시면은 좌우폭은 좀 이렇게 짧고 네. 그리고 상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어. 굉장히 길어봤자 뭐 4km 남짓, 어. 4km보다 진짜 조금. 작네요. 예, 그리고 좌우폭도 한 뭐 2km 정도. 어. 뭐 물론 뭐 이게 좀 긴 섬이니까 지형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섬입니다. 여기에 이 스파르타 중장 보병 440명이 상륙을 해요. 어. 예, 상륙을 해서 이제 이 땅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스파르타군은 아테네한테 우리가 이 땅, 니네 땅 먹었으니까 이제 평화회담 하자 이럽니다. 근데 아테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도 아니고 우리가 회담을 왜 하지? 그러면서 회담을 결렬시켜요. 어. 그 뒤에 이제 전투가 전개가 돼요. 아니 서로 강 건너에서 불구경하고 있는데 전투가 진행이 돼요? 그러게요. 이 아테네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 입장에서 보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훨씬 유리한 거지. 왜냐하면 사실은 스팍테리아에 들어갔더니 고립이 돼버려요. 배는 저쪽에 있어요. 배는 저쪽이 세잖아. 그러니까 뭐 진짜 무슨 영화처럼 이렇게 물자를 공급합니다. 그 뭐 밤에 뭐 수영해서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따지고 보면 걔들이 스팍테리아에 들어갔다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테네 입장에서야 뭐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네들은 버티면 이제 문제는 얘들은 헤일로 타이드를 흥분시키는 건데 이 스파르타이들이 섬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바람에 되려 우리는 이렇게 약하다, 헛된 자존심만 있다라는 것만 광고하는 꼴이 된 거예요. 스파르타 갈수록 실망이네. 게다가 자연도 안 도와줍니다. 불이 일어나요. 그 조그마한 섬에. 예.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자연 발화라는 설도 있고 또 이 밥을 짓다가 불이 났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정말 스파르타 같지 않죠. 그런데 섬이 무인도예요. 식수구하기도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제한적인 섬이잖아요. 수목도 별로 없었어요. 중앙에는 약간 평지가 있고 이 성 가장자리에 이 뭐 수목지대가 있었는데 그게 또 불타버립니다. 아, 그럼 밖에서 다 보이겠네 이제. 그렇죠. 이제 좀 보이고 안에는 먼지가 가득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스파르타 군한테 처해지는 거죠.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전시 효과만 커지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헤일로 타이들이 막 바다 건너가서 이제 저기 수영해서 물자를 공급해주고 하니까 점점 더 헤일로 타이들의 이 자부심만 세지는 거지. 우리가 쟤들을 먹여 살린다. 그렇겠죠. 이렇게 네. 되고 야 이렇게 된 게 이제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싸움이 붙는데 이제 해전에서 붙어요. 해전으로.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전에 붙었더니 이게 또 악수였어요. 악수죠. 그리스가 원래 해상이 강하니까. 네, 아, 아테네가. 당연히 아테네한테 박살이 나버립니다. 아유, 이제 큰일 났지. 자, 고립됐대. 바다에서는 깨졌대. 전략적으로는 불리하대. 소문만 자꾸 번져가는데 이제 다만 이제 아테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쯤 되면 반란이 나 줘야 되는데 민심문 흉흉해지는 것 같은데 반란이 안 나네 이게 또. 그리고 아테네군은 여기다가 멀리 왔잖아요. 네. 그래서 배를 주둔시키고 있으니까 얘들도 힘든 거야. 이제 겨울은 오지. 옛날 배는 사실은 바다에 오래 못 있어요. 썩고 뭐. 나무 배는 계속 육지에 올려서 말려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 하긴 요즘 쇠배도 그렇죠. 쇠배도 바다에 오래 있으면 한 번씩 올려서 따개비도 네, 따고 예. 스칠도 다시 하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쪽에서도 이제 말이 나와요.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니? 그래서 이제 말이 자꾸 나오니까 아테네 애들이 시간을 끌면 이기겠는데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테네군의 장수가 그 데모스테네스라는 장군인데 전쟁사에서는 예사로 되게 중요시해요. 요즘 말로 하면 뭔가 좀 제갈량 같은 책략을 쓰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막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저 들어가서 스파르타의 애들을 잡아야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잡지? 그래서 머리를 쓰다가 상륙하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족수의 전쟁에서 패배한 스파르타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각성한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그리스 패권을 놓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벌인다. 육군 강국인 스파르타와의 정면 대결이 부담스러웠던 아테네. 아테네는 묘수를 써서 스파르타의 주변 섬에 상륙해 농성에 들어간다. 스파르타는 육군과 해군을 보내 맞서지만 해전에서의 패배로 스팍테리아 섬에 고립되고 만다. 아테네
스팍테리아의 그 스파르타 중장보병이 4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아테네군이 중장보병 800명, 그리고 이제 경보병, 궁수 이런 애들을 한 800명 정도를 데려가요. 사람 훨씬 많았네요. 네, 세긴 세니까. 근데 뭐 일설에는 뭐 더 된다는 말도 있다면서요? 뭐 일부 기록, 해외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그 배에 노군들이 같이 이 전투에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상륙을 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배를 뭐 현대처럼 상륙을 시키고 배를 뒤로 뺀 게 아니라 상륙을 시키고 노군들도 내려서 뭐 노나 뭐 무기가 원래 없었거든요. 무장 될 수 있는 걸 아무거나 들고서 같이 싸웠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졸았네. 아니, 일단 똑같은 중장보병도 2배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궁수까지 더해지고 경보병까지 더해졌는데 여기에 야, 노군들 니네들 내려. 그걸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네.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얼마나 스파르타를 무서워했는지는 네.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대치가 길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스팍타리아에 있던 스파르타 애들도 군인은 기본적으로 주둔을 하면 왜 이렇게 진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진지를 만들었대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뭐 얘들이 오겠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캠프 생활이 된 거야. 식량은 애들이 날라다 주고 거기서 꽤 오랜 세월 동안 텐트 생활하고 있었고, 또 이제 군대 철칙이 어떤 경우에도 경계병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요새에서 주둔하면서 그 해안 길쭉한 섬이니까 해안 모래톱에 한 30명 정도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요즘 말로 하면 야자나무 그늘 아래서 캠프 치고 사는 거죠. 텐트 치고. 그래서 막 이러고 누가 우리를 치겠냐 이러고 있는데 데모스테네스가 기습적으로 상륙을 해서 30명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무리 천하에 강한 애들이라도 뭐 자다가 당했으니 방법이 나 30명이 딱 전멸을 해요. 오. 그리고 이제 우리 상륙했다. 그리고 딱 진격을 하니까 그 진지에 이제 또 스파르타군이 깜짝 놀라고 이제 한 400명 정도 남았지. 얘들이 글쎄 1,600명 아니면 몇천 명. 그러게 노군까지도 하면 몇천 명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륙이 한 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주력 부대, 일파인 주력 부대가 상륙을 했고, 주력 부대는 중장 보병, 그리고 뒤이어서 이 경보병도 상륙을 했고, 그 뒤에 노군들이 상륙을 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르타랑 싸우려니 그냥 야, 안 되겠다, 다 동원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섬 자체 지형 지물로 보면 남쪽은 좀 평평하게 쭉 내려오고요. 그리고 모래톱이 남쪽에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약간 고지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좀 떨어지는 절벽이 북쪽 끝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를 북쪽 끝에 만들어놨고, 이 남쪽에는 이 상륙을 저지하는 파견대가 나와 있었던 거죠. 그 파견대가 1차 공격에 당하고, 그리고 점점 위로 밀어붙이는 그런 형세가 된 거죠. 근데 전투의 양상은 이 스파르타군도 그래? 상륙했어? 그럼 가서 밀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중장 보병을 동원해서 본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 마주칩니다. 그 전까지는 경보병은 중장 보병한테 그렇게 큰 힘을 못 낸다라는 게 뭐 통설이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요. 중장 보병끼리 전투를 하는 것처럼 달라붙으면 경보병이 양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스파르타. 기마 부대처럼 움직이네. 그렇죠. 그리고 중장 보병은 뒤로 빠져요. 그러면 스파르타 중장 보병은 그리스의, 그러니까 아테네의 중장 보병을 잡으러 갔는데 양쪽에서 의도맞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일단 본대를 부시고 이 경보병들은 나중에 처리하자. 가는데 얘는 계속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경보병은 더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 그럼 경보병 먼저 잡아. 방향을 돌리죠. 경보병은 또 문제가 이 경량이잖아요. 기동성이 좋아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도망가면은,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병력을 공격하다가 이 병력들이 도망가면 서쪽에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삼지사방에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지휘관도 전사를 합니다. 부지휘관은 거의 이 부상을 입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점점 패퇴를 하는 거죠. 점점 북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북쪽의 진지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게 돼요. 야, 근데 기가 막히네. 기마부대 전술을 운영하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중장보병의 최고 약점은 스피드예요. 그래서 경보병을 쓰면 이긴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신분이 다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시민군하고 시민군이 싸워야지 어떻게 농노 같은 애들을 동원하니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버릇한 거죠. 근데 데모스테네가 사실은 그 펠로폰네스 반도국 건너가는 데쯤에는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되게 야만족 같은 애들이 살았대요. 걔들 잡으러 갔더니 걔들은 자존심이고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고 막 창으로 던지면 한번 박살이 나요. 그래서 야 중장보병이 경보병의 투창 돌멩이를 못 이긴다는 걸 체험을 한번 하거든. 그리고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어라고 던지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군이 사실은 청동에다가 청동방패, 청동투구인데 청동이 생각보다 강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돌멩이 같은 거 계속 맞으면요 점점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계속 타격을 주면 이게 못 버텨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지. 그래도 상대가 거의 10배, 최소한 5배는 되는데 유리한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 원래 중장보병이 수비에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 진지가 위치가 높고 이렇게 방어진을 하면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도 스파르타의 자존심이라고 공격하러 나간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리고 2배가 넘는데도 그걸 못 붙어서 계속 빠지면서 경보병을 쳤다는 건 비록 지게는 했지만 스파르타가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들이 부상을 입으니까 할 수 없이 요새로 후퇴를 합니다. 요새로 후퇴를 했더니 또 공격을 못 해요. 저거는 어떻게 돌아칠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절반 정도의 전투력이 없어졌는데도 아테네군이 공격을 못 해요. 근데 이 숫자가 워낙에 아테네군이 많았고 스파르타군은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전통적인 경보병은 사실은 중장보병보다 셀 수는 없어요. 그들이 동원한 건 전통적인 경보병이 아니라 투석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돌팔매질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은 특수병과죠. 그 한 25g에서 30g 정도의 돌을 혹은 이 던질 수 있는 그런 뭐 물체를 던졌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맞으면 그 근거리 한 40m 이내에서 제대로 맞으면 사람이 전투 불능에 빠지는. 예. 그래도 그나마 이 보호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전투를 지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농성전에 갔을 때는 이제 그 돌팔매 병에 그때까지 효과가 있긴 하지만 벌판에서 싸우는 것보단 농성전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피할 때도 있고 하니까 좀 상쇄가 되죠, 위력이. 그래서 좀 대치 상태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파르타군이 약간 안심을 했던지 아니면 허점이 있었어요.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하고 있긴 했는데 이 뒤쪽, 요새의 뒤쪽, 그러니까 북쪽이겠죠. 절벽이잖아요. 절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쪽은 경계를 안 해요, 잘. 그런데 또 거기를 또 개척해냅니다. 기어 올라와요? 예. 데모스테네스가 하여간 그런 이제 순발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또 경보병이잖아. 그래서 뒤로 올려보내가지고 뒤에서 공격을 해요. 지휘관의 승리네. 사실은 아테네 군에서도 야 저쪽은 지형이 너무 가파르다. 이건 우리 부대가 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메시니아 군의 코먼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 한번 가봐. 근데 해내요 그걸 또. 메시니아 장군이 간 겁니까? 아니면 메시니아 장군이 명령을 내려서 부하들이 간 겁니까? 일단 명령은 내린 걸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대체로 소규모 부대니까 장군이라고 하지만 리더가 갔을 거예요. 아무튼 이때는 이제 메시니아가 헬로타이드 약간의 가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갔는데 원래 중장보병이 뒤에서 공격하면 꼼짝 못해요. 뒤쪽에 방어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테르모필라의 재현이다라고 하는데 스파르타군한테도 테르모필라의 악몽이 덮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불리해졌는데 그래도 공략은 못해요. 단숨에 공략은 못하고 피해가 늘어나게 되고 이쪽은 이제 버티다가 이제 문제 식량이 안 오는 거죠. 물 안 오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결국 얘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해요, 스파르타. 네, 그래서 스파르타 역사상 처음으로 안 죽고 집단 항복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이건 스파르타는 그거 절대 제정신 하면 안 되는데. 아닌데. 네. 예, 목숨을 그런데 바쳐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럴 상황이 그러니까 용감해서 항복을 안 한 게 아니라 항복할 상황이 안 왔던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전투를 했으면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울 텐데 점점 말라가는 거잖아요. 물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식량도 없고. 예. 이렇게 돼서 얘들이 집단을 항복을 해요. 그래서 항복할 때 내놓는 게 방패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시 그리스 사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렇겠죠. 스파르타군이 때로 항복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때 얻은 방패가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스팍테리아의 방패가. 그러니까 스팍테리아에서 노획한 방패.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 그런 타이틀이 붙었겠냐고요.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스파르타의 후손들에게는 치욕의 방패. 뭐 거의 헤라클레스야 머리끈을 채웠다 이런 수준이지. 여기서 또 전사자의 수는 전쟁의 승패와 그렇게 관계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법칙이 여기서도 벌어져요. 아테네군은 약 230명이 전사를 하고요. 스파르타군은 148명이 전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스파르타의 악몽이라고 불려요. 방패는 호프론이죠. 스파르타에서는 창보다 더 방패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거를 뺏긴 거죠. 자, 근데 여지껏 우리가 스파르타 얘기하면서 무패 군대, 강함의 상징, 수십만 페르시아군과 싸워도 지지 않는 기백. 오늘 우리는 스파르타를 어떻게 폭로하는 방송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새롭게. 야, 이거 참 죄송스러운데요. 잠깐만요. 근데 무려 그러면 200명이 훨씬 넘는 이 지금 포로들은 어떻게 돼요? 맞아. 예. 문제는 이 292명, 정확히 292명이 포로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근데 292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명문가의 이 자식이 몇 명이냐. 그게 바로 120명이에요. 120명은 스파르타에서도 제일 명문가, 또 전사의 핏줄을 이어받은 제일 명문가의 자제들이었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왕따를 시키냐. 왕따를 시키면 체제가 망가지는 거지. 스파르타에서는 이 120명은 꼭 빼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한테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120명을 돌려받기 위해서. 근데 아테네 입장에선 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120명을 인간 방패로 아주 잘 활용을 합니다. 스파르타한테 다시 한번 니네가 침범하면 이 120명을 바로 그냥 처형해 버릴 거야. 그래서 진짜로 스파르타가 그 뒤로 침범을 못 해요, 한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걔들은 버린 자식이야. 뭐 항복한 부분은 아니야. 뭐 맘대로 해 이럴 것 같은데 이때 저기 스파르타 중장 보병 메인 보병이 4,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400명이 거의 10분의 1이고 그 얘네 나머지 이 포로가 된 120명 원래는 180명 정도가 핵심 가문이라서 얘들이 없어지면 스파르타 전체 이제 균형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귀한 아들 돌려다오. 네, 오늘 스파르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스파르타가 사실 이런 거는 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스파르타, 펠로폰네스 전쟁 전기 정도까지만 해도 전쟁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같은 건 특수한 경우였고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중장보병 전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인간적이거나 어떤 맹목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파르타에 처해진 환경 그리고 스파르타가 벌이는 전투 그냥 중장보병들끼리 붙고 승부를 내는 이런 식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게 유효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승리를 했는데 펠로폰네스 전쟁기로 오면서 전쟁 규모가 커지고 전쟁의 목적이 바뀌고 어떤 전쟁에 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되니까 스파르타가 써왔던 전술들의 취약점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미 중장보병이 되는 시민보다 거류 외국인 뭐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하면서 수군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시민권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랄까 한 2급 시민쯤 되는 애가 아테네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걔들이 다 중장보병 하나 경보병도 하고 뭐 수군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아까 노군이 우스워 보이지만 노가 전투할 때 살벌하게 훌륭한 무기예요. 그걸 두드려 패면 얘들 꼼짝 못해요 사실. 이렇게 되니까 이미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는데 스파르타가 거기에 적응을 못한 거죠. 그러나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항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유연해진 것이고 이때부터는 스파르타도 전술이 좀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헤일로 타이도 막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중장 보병으로 스카우트하고 이러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팍테리아 전투 같은 경우는 스파르타 좀 우승골을 당하긴 했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셌는지 그리고 시대가 변할 때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센 부대도 허무하게 깨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새롭게 알았는데 스파르타에도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또 이 한평생을 스파르타인으로 치열하게 살았는데 알아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약점만 또 보완을 했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강국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체계, 훈련체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지만 그 교육을 받더라도 그 내부의 인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 강함을 발휘할 수 없구나. 하지만 그 강함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지게 돼 있구나. 여기까지 저희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다음 시간엔 더욱더 재미있게 준비를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